자, 그러면 토카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콜로이달 마그네틱 필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생겼죠? 자, 이런 필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토카막은 뭐냐면 플라즈마에 전류를 흘리겠다라는 게 바로 토카막이라는 장치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커런트 그러면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커런트가 자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플라즈마에 이게 지금 플라즈마가 지금 차 있죠. 이 진공 용기 속에. 거기 전류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보냈다 생각해보세요. 뭐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흘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자 흘러가게 되면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플라즈마 내부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좋다. 플라즈마 내부에 전류를 흘리자라는 게 바로 토카막 방식이 됩니다. 이건 상당히 유사한 게 있죠. 여러분 배우신 것 중에. 바로 G핀치가 이것과 비슷하죠. 축 방향으로 커런트를 흘려보낸다. 그죠? 바로 토카막 같은 경우는 축 방향의 토로이다 방향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토카막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폴로이다 마그네틱 필드를 만드는 방식의 플라즈마 전류를 사용한다는 게 바로 토카막의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또 질문이 있죠. 다 좋아요. 플라즈마에 전류를 흘리겠다. 좋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흘릴 것인가? 이게 또 질문이 되죠. 어떻게 커런트를 흘릴 것인가? 자, 생각해보시면 양쪽 극이 있으면 G핀치 같이 여기서 전류 흘리면 되잖아요. 그죠? 양극과 음극이 있으면 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포텐셜 차이를 두면.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극을 넣을 수가 없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플라즈마에 전류를 만들어낼까요? 어떻게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이디어들을 고안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토카막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스템에서는 토카막 시스템, 토로이달 시스템에서는 이 축 방향으로 토로이달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려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토로이달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연스럽게 플라즈마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자, 이게 질문입니다. 어떨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축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입자들이. 그러면 커런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제 정답은 아니겠죠. 자, 이온과 전자들은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장을 방향, 이 방향이죠? 지금 이 방향. 이온이 이 방향을 따라서 돌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온의 초기 속도에 따라 달려있어요. 근데 입자들은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사실 썸을 하게 되면 그거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온과 전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이게 전혀 뭐가 없어요. 마음대로 일렉트론이 이리 갈 수도 있고 아이온이 저리 갈 수도 있고 서로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트로 봤을 때는 토로이달 방향으로 자기장 걸려져 있다 하더라도 커런트는 생기지 않겠죠. 게다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과 같은 드리프트 모션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플라즈마 커런트를 만들 것인가 독감을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자기학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왜 전자기학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게 됐죠? 전자기학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트랜스포머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코일이 감겨있습니다. 이렇게. 자, 코일이 여기도 감겨있습니다. 자, 여기는 근데 뭐가 있냐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플러그를 꽂았다고 할게요. 우리 220V에 플러그를 꽂았다. 그럼 AC 전원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C 전원. 자, 이렇게 볼티지가 시간에 변하게 되죠. 자, 이런 전원이 연결된 경우고 여긴 전원이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원칙적으로 흐르지 않죠. 다만 전구만 연결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언 코어로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감았는데요. 자, 이 경우에 신기하게도 그냥 AC 전원에 플러그를 꽂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불이 들어가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배우셨을 거예요. 1차 측과 2차 측. 프라이머리 서킷과 세컨더리 서킷 이렇게 배우셨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자, 이 원리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말을 하죠. 자, 2차 측에서 걸리는 볼티지는 1차 측에서 자, 여기서 커런트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나오게 되죠. 자기장 플럭스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기장 플럭스가 흐르게 되는데
이 플럭스는 B.ds가 되죠.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 됩니다. 이 플럭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죠. 보세요. 시간에 따라서 이게 볼티지가 변하니까 커런트도 변하겠죠. 그것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볼티지가 유도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이너스는 렌츠의 법칙이죠. 뭔가 변화를 막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플럭스가 변하는 반대 방향으로 볼티지가 생긴다. 자,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볼티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커런트도 변하고 시간에 따라 자기장도 변하고 그죠? 면적은 일정하죠.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어요. 보시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죠. 그러면 그때마다 볼티지는 여기서 계속 유도가 되는 거죠. 다만 방향은 계속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방향이 반대로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불이 들어온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원리 우리 전자계약에서 기본적으로 배운 원리를 톡함하게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다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트랜스포머입니다. 보시면 트랜스포머 이게 해당되고요. 트랜스포머가 있네요. 그럼 코일이 두 개가 감겨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코일 이게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센트럴 솔레노이드가 됩니다. 자, 이게 잘린 형태로 보여졌는데요. 실은 다 연결되어 있겠죠. 자, 이런 코일 감겨 있어요. 트랜스포머에 감겨 있죠. 자,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1차 측이 되겠고요. 2차 측은 뭡니까? 또 트랜스포머에 연결되어 있는데. 자, 트랜스포머에 연결되어 있는 2차 측이 바로 이 플라즈마가 됩니다. 싱글턴이죠. 한 턴짜리 코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게 바로 플라즈마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측은 센트럴 솔레노이드, 2차 측은 플라즈마. 그래서 1차 측 센트럴 솔레노이드에서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이 뭐 볼티지를 이렇게 바꾸거나 커런트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플라즈마에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가 되죠. 볼티지가 생겨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실제로 케이스타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 센트럴 솔레노이드를 넣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도 이제 이걸 국가행력연구소에서 지켜봤었는데 뭐 7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죠. 이걸 우리 이제 계속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고 또 내려가고. 자, 여기 감겨있는 게 바로 이 센트럴 솔레노이드 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센트럴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플라즈마에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뭐 볼티지나 커런트가 바뀌게 되면 커런트가 유도가 되죠. 이렇게 플라즈마 전류가 만들어지면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죠. 자, 이렇게 폴로이달 필드가 마그네틱 필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이제 E 크로스 B 드립도 나가지 않고 가둬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이게 계속 바뀌어야 돼요.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라즈마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반대 방향으로 되기도 하겠죠. 반대 방향으로 되기 전에는 전류가 어느 순간에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펄스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옵니다. 자, 페라데이 법칙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항상 이게 변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펄스 운전이 됩니다. 자, 토카막은 다음과 같은 페라데이 법칙을 사용해서 전류를 이렇게 유도를 시켰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플라즈마 전류를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만들 수가 있었지만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고유의 문제점. 시간에 따라서 여기에 코일 커런트 항상 바꿔줘야 된다는 점. 그래서 펄스 운전밖에 안 된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플라즈마 전류, 시간에 따른 플라즈마 전류입니다. 플라즈마 전류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센트럴 솔레노이드 CS예요. 코일 전류를 시간에 따라서 그렸습니다. 자, 처음에는 코일 커런트를 이렇게 가장 우리 많이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춰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유지합니다. 그래서 와류 전류, 에디 커런트를 여기저기 유도가 되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이게 바뀌니까 마찬가지로 페라데이 법칙에 의해서 어디선가 볼티지가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다가 보면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멈춰서 이런 에디 커런트들이 장치 여기저기에 이제 유도되는 것을 이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급격하게 커런트를 변화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 플럭스가 크게 변하게 되겠죠. 볼티지가 굉장히 크게 걸립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다운, 방전이 일어나게 되죠. 방전이 일어나면 플라즈마가 생기게 되죠. 형광등 켰을 때 처음 방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칠 때 같은 방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전류가 쫙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또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볼티지가 유도돼서 플라즈마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플라즈마 전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실 플라즈마 전류가 이 정도 되면 여기서 일정하게 그냥 유지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어느 정도 볼티지를 유도시켜줘야 돼요. 왜냐? 플라즈마 내에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항 때문에 손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도 일정하게 계속 코일 커런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리밋에 도달하게 되겠죠. 우리 영원히 이걸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패러다이 법칙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코일의 리밋에 도달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리밋이 될 수도 있고요. 코일에 히팅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리밋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볼티지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볼티지가 반대로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번에는 줄어들게 되겠죠. 볼티지가 반대로 되니까 플라즈마 전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펄스 운전. 이게 한 펄스가 되는 거죠. 이 펄스가 사실 이제 장치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 구리 코일을 가지고 있는 장치 같은 경우는 한 20초 정도가 보통 고성능 플라즈마에서 20초 정도 유지를 하고요. 물론 플라즈마 성능이 굉장히 낮고 플라즈마 전류가 낮다면 뭐 1시간, 2시간 정도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K스타 같은 경우는 고성능으로 300조 정도 운전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 이터 같은 경우는 400조 이상, K스타 300조 이상 이렇게 유지되는 건데요. 자, 그러려면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펄스도 운전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건 토카막이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 패러데이 법칙을 사용해서 플라즈마 전류를 유도하기 때문에 고유 안고 있는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생각해보면 이렇게 펄스 운전이면 리액터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되죠. 발전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면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없잖아요. 여기서 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전류를 줄일 때부터는 핵융합 반응이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이때만 딱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동안은 전기가 안 나오겠죠. 이건 발전소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사용하려면 그래 몇 개월을 수개월을 운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생각하는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스테디 스테이트 운전. 한국말로 하면 정상 상태 운전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플라즈마를 만들 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쭉 그냥 유지시키는 거. 그러면서 플라즈마 전류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운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게 없는 ISS 코일 없이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도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면 아주 오랫동안 운전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펄스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제 전기를 저장을 해서 그때 다시 그리드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도 운전이 가능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죠. 오랫동안. 자, 그래서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이 사실 토카막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런 운전들이 모두들이 지금 개발이 돼서 연구를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시간에 따른 변화가 전혀 없이 그래서 스테이트라고 말하는데요. 코일 커런트 변화도 없고 플라즈마 커런트 변화가 없고 플라즈마 자체 내에서도 변화가 없는 진정한 스테이트 운전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건 후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어떻게 가능하냐면 플라즈마 내에서 스스로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다이아마그네틱 커런트 배웠죠? 축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타 방향으로 플라즈마 전류가 만들어졌죠. 플라즈마 스스로 만들어내는 전류. 자, 그런데 이번에는 축 방향으로 아까 다이아마그네틱 커런트는 세타 방향이었지만 축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토로이달 방향으로 전류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플라즈마 스스로 만들어내는 전류 그뿐만 아니라 웨브에서 우리가 전류를 구동을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후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플라즈마를 한쪽으로 이런 아이언은 일렉트론을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그게 전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플라즈마 스스로 만들어내는 전류와 웨브에서 구동해준 전류를 통해서 플라즈마 전류를 이렇게 인덕티브 방식이 아니라 난인덕티브 방식으로 유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운전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런 운전을 토카막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토카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의 코일이 필요합니다. 정말 코일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녹색 코일도 필요하고 센트럴 솔레노이드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빨간색 코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토카막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추가의 코일들이 또 계속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녹색 토로이달 필드 코일, 센트럴 솔레노이드 코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빨간색 코일, 폴로이달 필드 코일 또는 이퀄리브리엄 필드 코일 또는 버티컬 필드 코일이라고 말하는 이 코일이 필요합니다. 자, K스타에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그란 링에 코일이 얹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폴로이달 필드 코일이고요. K스타는 토로이달 필드 코일과 마찬가지로 이 폴로이달 필드 코일도 다 초전도 자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터 사양의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세계 최초의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필요한지, 이 빨간색 코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단면을 잘라서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도너츠 이렇게, 링 이렇게 둘러있겠죠? 그리고 단면만 잘랐어요.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이 링 형태의 코일이 또 감겨있다고 했죠? 버티컬 필드 코일, 이퀄리브럼 필드 코일, 폴로이드 필드 코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렇게 감겨있습니다. 자, 이렇게 X,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라 하고요. 전류가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자기장을 살펴보시면 자,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기장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감기는 형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반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면 자기장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플라즈마 내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동일합니다. 여기도 코일 커런트 같은 방향,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이 네 개의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의 합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면 어떤 현상이 생긴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플라즈마가 밖으로 밀리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압력이 올라가면 이렇게 더 퍼지는데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풍선, 이제 튜브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바다에 이제 해변에 놀러 가서 튜브를 타고 이제 놀거나 뭐 아니면 뭐 워터파크에 가서 노실 때도 튜브에 바람을 넣죠. 근데 이제 뽀로로 튜브 여러분 어린이들은 뽀로로 튜브에 풍선에 바람을 넣는다 생각해 보시면 처음엔 튜브가 이렇게 생겼다가 풍선을 불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튜브가 그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밖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면 밖으로 밀리려는 포스가 존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토카막에서도 이렇게 도너즈 있으면 이게 튜브겠죠? 튜브에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플라즈마 압력이 뭐 밀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서 압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밀리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익스펜션 포스가 작용하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플라즈마가 밀리는데. 그럼 이걸 안으로 밀어줘야겠죠. 잘못하면 벽을 때려버리면 뭐 플라즈마가 사라지게 되겠죠. 자, 플라즈마 처리가 나오는 방향으로 할게요. 자, 그럴 때 보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는 식으로 외부 코일에서 커런트를 만들어주면 자, 힘이 작용하게 되죠. 여러분 보셨죠? I 크로스 B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걸 배우셨어요. 자, 전류가 나오는 방향, 자기장 올라가는 방향. 그러면 이 도선이나 플라즈마가 받는 방향은 I 크로스 B 방향입니다. 자, I 크로스 B 방향, 이쪽 방향이 되죠. 자, 따라서 플라즈마가 밖으로 밀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코일을 설치를 해놓고 전류를 다음과 같이 흘려주면 안쪽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포스 밸런스 이루어줄 수 있게 됩니다. 안쪽으로 늘어줄 수 있겠죠. 이걸 바로 토로이달 포스 밸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플라즈마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플라즈마를 안쪽으로 더 넣고 싶다. 밖으로 더 밀고 싶다. 이걸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런 필드 코일들을 통해서 버티컬 필드 코일이나 PF 코일들을 통해서 플라즈마의 위치를 조절해 줄 수 있다. 위에서 바라보면 이게 이제 더 팽창하느냐 줄어드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 이런 폴로이드 필드 코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포지션도 있지만 또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전자기학에서 배운 건데요. 코일이 이렇게 두 개의 도선이 있어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힘을 작용하죠? 바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라고 배웠죠. 여긴 좀 반대예요. 전화 같은 경우는 같은 전화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같은 N극기는 서로 밀어내지만 같은 방향을 전류가 흐를 경우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자,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플라즈마의 모양도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자, 플라즈마의 단면입니다. 코일을 이렇게 설치했어요. 자, 이렇게 링 형태로 이렇게 계속 감겨있겠죠? 이렇게 감겨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6개가 있는데 위아래로 시메트릭하게 업다운 시메트리입니다. 자, 플라즈마 전류가 들어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코일들 다에게 위치에 이제 이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들어가는 방향 전류가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 잡아당긴다 했죠. 그럼 얘랑 잡아당겨요. 얘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플라즈마 이쪽으로 쭉 잡아당겨지겠죠. 늘어납니다. 자, 원래 원형이다가 이쪽 위로 늘어났어요. 아래도 잡아당기네요. 같은 방향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엿가락처럼 쭉 위아래로 늘어나죠. 타원 형태로. 자, 이건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그럼 눌러주겠죠. 서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쭉 눌리게 되고 여긴 또 같은 방향이네요. 그러면 또 잡아당기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플라즈마가 이제 D형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아까 TF 코일 형태가 D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거는 스트레스를 가장 잘 분산시키는 형태라고 하는데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런 D형 플라즈마를 만들어줍니다. 자, 왜냐? 플라즈마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코일 커런트를 방향을 조절해주고 코일 커런트의 양을 조절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플라즈마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됐던 건 뭐냐면 플라즈마의 안정성이 이 플라즈마의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고 싶은데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한 PF 코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플라즈마 포지션, 쉐이프 조절을 위해서 PF 코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있는 아스텍스 업그레이드한 토카막 장치입니다.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Institute for Plasma Physics인데요. 일대 소장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하이젠베르크, 그러니까 이제 일대 소장이었죠. 불확정성의 원리. 자, 이제 이 IPP에 있는 토카막 장치가 아스텍스 업그레이드 토카막 장치인데요. 보시면 플라즈마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잘 생겨있죠. D형 형태로. 자, 외부 코일을 통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토카막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플라즈마가 이렇게 있고요. 뭐 이런 설비도 있네요. 장치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도 형태가 있고요. 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리미터나 그 다음에 다이버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선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자기력선을 따라서 입자들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겠죠. 그러면 충돌하다가 여기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 진공 펌프를 넣어서 밖으로 빼내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버터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거나 또는 보시면 지금 모양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플라즈마 모양을 외부에 있는 코일을 통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데요. 아스텍 서클이 토카막 장치인데 코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운데 센트럴 솔레노이드. 자, 이 경우는 오믹 트랜스포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장치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PF 코일 또는 버티컬 필드 코일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업다운 시메트리 아래도 이렇게 존재하고요. 안에도 사실 코일이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플라즈마를 제어하기 위해서 내부에도 코일을 두기도 하고요. 보시면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 코일들을 커런트를 가지고 모양을 바꿔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플라즈마의 모양, 이거는 자기장의 구조의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코일 커런트를 흘려주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다음 같은 형태로 X 포인트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다이버터에 가서 때릴 수 있도록 자기력선 형태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코일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자, 이렇게 이런 폴로이드 필드 코일을 통해서 플라즈마 모양이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자, TF 코일, 센트럴 솔레노이드, PF 코일.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플라즈마를 죄송합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사라지게 하는 거 보세요.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위치도 바뀌고 모양도 조금씩 바뀌죠. 그리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다 이 센트럴 솔레노이드와 TF 코일, 센트럴 솔레노이드, 폴로이드 필드 코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동을 위해서는 TF 코일이 필요하고 센트럴 솔레노이드 코일을 통해서 처음에 플라즈마의 볼티지를 만들어서 전류를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서 폴로이드 필드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코일들을 통해서 플라즈마의 포지션, 그 다음에 쉐이프를 바꿔줄 수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토카막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토카막은 말씀드렸죠. 이고르 탐, 그리고 여기 브루스 윌리스 닮으신 할아버지 안드레이 사하로프가 1952년에 고안을 하셨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러시아어 앞자를 따서 TOKAMAK 토카막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의 영어로는 토로이달 챔버 매그네틱 코일 이렇게 이름을 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모비치죠. 아시모비치가 이걸 실제로 이런 이제 설계도도 그렸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장치를 만들게 됐죠. 러시아에서 이제 우표로도 나오게 됐고요. 이게 이제 토카막의 기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카막 장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는데요. 1958년 IAEA 퓨전 에너지 컨퍼런스입니다. 자, IAEA는 여러분 잘 아시죠?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그래서 핵 사찰을 하거나 다양하게 아토믹에 관련된 것을 지금 제어하는 국제기구죠. 거기에 다양한 회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퓨전 에너지 컨퍼런스, 핵융합 에너지 학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핵융합의 올림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1958년에 열렸는데요. 자세한 이 핵융합의 역사에 대해서는 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토카막 장치가 이렇게 소개가 됐죠. 이때 장치 이름은 T1이라는 토카막 장치입니다. 이게 세계의 첫 번째 토카막 장치가 되겠고요. 모스크바,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크루차토프 인스티튜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퓨전 에너지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고요. 그 이후로 아직까지는 2018년까지는 아직 개최를 못했고요. 2012년에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자, Z 토카막 장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Z는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토카막 장치죠. Joint European Torus. 중심에서 이 토카막 이 단면의 중심, 플라즈마 중심까지가 3m고요. 반경은 0.9m입니다. 그래서 K스타보다 한 2배 정도 선형적으로는 크죠. 1983년부터 현재까지 운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라즈마의 모습입니다. 내부에 있고 밝게 빛나는 부분들이 다이버터, 그리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단 모습도 볼 수 있죠. 리미터에 닿고 있는 모습. 플라즈마를 가열하기 위한 안테나, 웨이브를 넣어서 가열하는 겁니다. 공명을 이용하는 방식. 이런 안테나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안테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폴로이달 방향으로 리미터라는 것을 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라즈마 여기 이제 닿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Z 토카막 장치의 모습이고요. 실제로 플라즈마를 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내부의 모습이고요. 여기 타일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손상된 것들을 조금씩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사람의 크기는 다음과 같고 여기 플라즈마를 가열하기 위한 안테나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쪽도 이렇게 보이고요. 밝게 빛나게 이제 리미터들 있죠. 플라즈마가 닿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위쪽 다이버터, 아래쪽 다이버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스텍 서클의 토카막 같은 경우 여기를 통해서 진공펌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자기력선이 이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의 자기력선을 여기에 닿고 있기 때문에 밝게 빛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죠. 토카막 장치의 모습입니다. 플라즈마가 만들어져서 가열하게 되면서 밝게 빛나고 사라지는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자기력선이 닿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밝게 빛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토카막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니까 조금 더 이런 동영상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플라즈마가 만들어지고 닿고 있을지 밝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위치가 변하기도 해요. 그리고 바깥에는 폴로이드 퓨즈로 제어하고 중입니다. 센트럴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더 이상 센트럴 솔레노이드 커런트가 흐르지 않게 되면 반대 방향 흐르게 되면 플라즈마 전류가 사라지면서 플라즈마도 사라지게 되죠. 자, 따라서 이런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10초 정도밖에 안 되는 동영상이지만 이 내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카막에 대한 소개를 한 이후에는 제가 이 내부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동영상을 조금 더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비슷했죠. 이렇게 플라즈마가 있고 철길과 비슷했어요. 그렇죠? 철길, 태양열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철길만 닿고 가고 있더라. 벽은 거의 닿지 않고요. 리미터라는 게 있어서 닿긴 했지만 철길을 닿고 있어서 철길 쪽에 조금 손상이 있겠다. 밝게 빛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게 바로 토카막의 모습, 빙글빙글 도는 연결되어 있는 도는 내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 지하철 내부와 비슷하죠. 자, K스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의 자랑스러운 초전도 토카막 장치인 K스타입니다. K스타는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그래서 주반경이 1.8m, 플라즈마는 0.5m. 2007년에 완공했고 2008년에 최초 플라즈마를 만들었죠. 자,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안에 안테나도 달려있네 보시면 여기서 웨이브를 통한 히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명을 이용한 거. 그리고 이 안테나에 직접 플라즈마 닿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안테나보다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플라즈마 이쪽을 닿게끔 이 두 개가 튀어나와 있죠. 이걸 폴로이달 리미터라고 하죠. 또 다른 ECH 안테나. 이건 ICRF, 아이언 사이클로트론 레저넌스 히팅을 사용하는 거고요. 인보드 리미터. 내부에 이제 플라즈마 여기를 닿지 않고 여기를 닿게끔 여기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플라즈마 그쪽을 닿게 되겠죠. 이게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플라즈마 내부의 모습이고 진공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렇게 잘 복장도 이렇게 갖추고 해야 되겠죠.
자, 2008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작을 했고요. 내부 모습인데요. 2009년에는 조금씩 타일을 더 붙였습니다. 카본 계열이죠. 그라파이트로 이렇게 조금 더 붙여가고요. 안테나도 새롭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2010년에는 이렇게 거의 다 덮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이버트 형태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변모를 해왔습니다. 후에는 이제 텅스텐을 사용하려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조금씩 색깔이 변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플라즈마가 만들어진 모습이죠. 이렇게 예쁘게 플라즈마 만들어졌고요. 이게 타일에 닿고 있어서 타일의 모습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플라즈마 닿고 있어서 이렇게 빛이 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잘 만들어진 장치죠.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여기는 안테나가 되겠고요. 설비들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이 내부에 이제 측정 장치들이 많이 설비가 됩니다. 자기장을 측정하는 장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 있고요. 외부에서 또한 밀도나 온도 같은 거 측정하는 장치들이 되고요. 가열 장치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토카막의 모습인데요. 케이스타에 보시면 이게 PF 코일들이 감겨 있는 게 보이고요.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트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초전도 자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쿨링 라인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도를 마이너스 210도 정도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뭔가를 덮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크라이오스탯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이게 보이지 않죠. 코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덮고 여기에 이제 헬륨 냉동기, 그래서 초전도 자석을 냉각하기 위한 설비고요. 이 진공 펌프가 되겠습니다. 진공을 뽑아내야 되고요. 뉴트럴 빔 인젝션 가열 장치가 되겠고, 그리고 다양한 여러분이 이제 가열 장치도 볼 수 있습니다.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히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언 사이클로트론 레저넌스 히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곳곳에 진단 장치들이 밖으로 나와 이제 라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의 모습이죠. 뉴트럴 빔 인젝션이 여기 있고요. 중성 입자 빔 장치, 케이스타가, 그다음에 이게 진공 펌프가 되겠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장치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거나 할 때 이제 여기를 통해서 억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런 설비들이 붙어 있죠. 이게 이제 플라즈마를 측정하기 위한 설비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토카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토카막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Closed Magnetic Confinement System, 결국 엔드로스가 없이 서로 연결한 시스템. 그런 시스템 중에서 그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싱글 파트들이 움직이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크로스 드리프트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입자들이 다 나가버린다는 말씀드렸죠. 그걸 막기 위해서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가 필요하고 이 폴로이달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 플라즈마 내에 전류를 흘리는 방식이 바로 토카막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센트럴 솔레노이드 코일이 필요하고 플라즈마의 포지션, 쉐입을 바꿔주기 위해서 폴로이달 필드가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토카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인 토카막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이어서 토카막에 대한 조금 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토카막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변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토카막의 평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